자, 여러분.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니면 빌 게이츠입니까?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심장부, 월가 깊숙한 곳에서 대대로 구전되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록펠러의 자산이 500조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던져준 미끼에 불과하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록펠러 가문의 실제 자산은 많게는 6천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국가 위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10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던 록펠러 가문의 황금 깊칙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그들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철저하게 자산 규모를 숨기는가? 그들이 수천조 원을 흔적도 없이 감출 수 있었던 법적 마법의 정체는 무엇인가? 록펠러가 생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진정한 부는 그림자 속에서 숨을 쉰다. 실제로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이 강제로 해체되었을 때 사람들은 록펠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사가 34개로 쪼개지는 순간 록펠러의 자산은 전산망에서 사라져 수천 개의 신탁과 재단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마시는 물, 에너지, 심지어 뉴스 뒤에 록펠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록펠러라는 이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황금 규칙, 소유하지 않되 통제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록펠러 다문 앞에서만 왜 침묵하는지 그 미스테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부자 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연극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의 냄새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깊은 그림자 속에서 납니다. 자, 록펠러의 귀럼 자산을 찾는 위대한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록펠러 가문의 자손이 어떻게 유령이 되어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는지 그 역사적 기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11년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와 대중은 한 남자의 독주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한 이 거대 공룡은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결국 미국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즉각 34개의 회사로 해체하라. 대중은 환호했습니다. 록펠러의 날개가 꺾였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융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 은닉의 대마술이 시작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죠. 회사가 34개로 쪼개졌을 때 록펠러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락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분할된 회사들이 각기 다른 시장을 장악하며 가치가 치솟았고 록펠러는 그 모든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가치가 아니라 명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거대 기업일 때는 자산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지만 34개로 쪼개진 뒤 수백 개의 투자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가 그 지분을 나눠 갖기 시작하자 록펠러라는 이름은 서서히 공식 기록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 가문의 두 번째 황금 규칙, 이름을 지우고 지배력을 남겨라.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 왜 포브스 부자 순위에 록펠러 가문의 이름이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자산을 가족 신탁과 재단이라는 철갑 속에 가뒀습니다. 법적으로 재단에 귀속된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의 이사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바로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월급 받는 이사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수조 달러의 자본을 움직이며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쥐락쥐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이 공표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즉 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출한 잔돈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100년간 복리로 증식해온 수천조 원의 유령 자본이 괴물처럼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이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기부 서약을 보며 감동하셨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모델의 원조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자본을 개인의 주머니에 넣어두면 정부가 빼앗아가지만 공익재단이라는 이름의 금고에 넣어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요. 기부는 자산의 방출이 아니라 자산의 영원 동결 및 요새화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감춰둔 자본,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오염시켰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챕터 2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로 들어갑니다. 록펠러 가문이 미국의 중앙은행 FED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은밀한 여사를 공개하겠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그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자본의 근원인 화폐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달러의 위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달러를 찍어내는 곳,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은 록펠러를 포함한 몇몇 거대 가문의 설계에 의해 태어났다는 야사를 들어보셨습니까? 1910년 11월 일단의 남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도 부르지 않은 채 가명으로 열차에 올랐죠. 그들의 목적지는 조지아주의 외딴 섬 지킬섬이었습니다. 그 멤버 중 핵심은 록펠러의 사돈이자 당시 상원금융위원회 의장이었던 넬슨 올드리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설계한 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FED의 모태입니다. 겉으로는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간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묘한 구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FED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은행들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록펠러 가문의 자본이 침투해 있던 체이스 은행과 내셔널 시티 은행이었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석유로 번 돈을 단순히 금고에 쌓아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다시 돈을 찍어내는 기계에 재투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록펠러 가문의 세 번째 황금 규칙, 시스템 위에 군림하라. 이제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자산 규모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화폐를 발행하는 규칙을 정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실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개인 통장 잔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록펠러 가문의 자산이 몇 조 원인지 계산하느라 바쁘지만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질 때마다 FED가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그 시스템의 설계자인 록펠러 가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이자로 치환되어 그들의 비밀 신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제권의 향기입니다. 갓 찍어낸 달러 뭉치에서 나는 그 특유의 잉크향 뒤에는 전 세계인의 노동 가치를 자신들의 금고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의 소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가 음모론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챕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의지로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록펠러 가문의 자산은 더 이상 현금이나 주식이라는 1차원적인 형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본을 영향력과 인류의 인프라라는 형태로 치환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부지를 누가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록펠러 가문입니다. 전 세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국제기구가 그들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립한 록펠러 재단은 지난 100년간 전 세계 의료 시스템과 농업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의 표준을 소유한 것입니다. 백신을 누가 만들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스템의 정점에 그들의 자본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황금 규칙, 세상의 규칙을 소유하라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6천조 원이라는 수치는 이 시스템 지배력을 자산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설계하고 에너지 위기를 통제하며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산 증식은 중력만큼이나 당연한 물리 법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압도적인 진실을 모르고 살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모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실체는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마인드셋입니다. 진짜 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록펠러처럼 당신의 자산을 요새화하고 이름을 지우며 오직 통제권만을 확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자만이 그림자 너머의 진짜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록펠러의 황금 규칙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만의 황금 규칙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금융지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에너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세상이 숨기려 하는 진짜 부의 비밀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십시오. 당신의 코가 돈의 주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